이제 컨셉 도출과 짤순이 그랬는데, 생각의 씨앗은 항상 제품 속에 있다. 제품 속에 있는 그 씨앗을 찾아서 기회의 요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전략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과정에서 씨앗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컨셉이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경쟁이 있는 요소를 모두 찾는 게 이제 1차 작업이고, 그 가운데서 자랑스러운 무기를 찾는 것, 그것이 2차 단계로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뽑으면 그 특성 또는 이것이 이제 기회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확한 타겟, 다그마 이론에 의한 타겟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타겟을 향한 목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광고 형태로 취하게 되는 거고, 디자인 어떤 추구가 전략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씨앗이, 핵심이 바로 이 컨셉이고, 이 컨셉을 통해서 기회 요인을, 이거 다 관계되는 거예요. 기회 요인 별도, 컨셉 별도가 아니라 컨셉 자체도 기회 요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 씨앗이 쭉 연결돼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어쨌든 이걸 찾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소비자 심리적인 요인과 통계적인 요인,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제품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죠,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은 걸 우리는 컨셉이라고 말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의 씨앗이고 크리에이티브 떡잎이다. 아이디어의 씨앗이라는 얘기, 컨셉이 아이디어 씨앗이라는 얘기는 컨셉이 있으면 아이디어는 저절로 자라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찾고 뭐 발상을 하고 하는데 정확한 컨셉을 찾지 않고 아이디어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컨셉을 정확하게 찾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컨셉의 씨앗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견해내고 크리에이티브, 마지막에 어때요? 최종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키는 게 이제 보약을 짜는 쌀순이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보약 한 첩 짓게 되면 이 굉장한 다양한 뭐 별의별 나무도 다 들어가요. 뭐 감초도 들어가도 되고, 또 뭐 하다못해 조개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다양한 씨앗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들어가면 이게 그냥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풀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조합을 해서 끓이게 되면 여기서 기가 막힌 보약이 나오고, 또 병을 낫는 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까지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짤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다양한 고객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어떤 소비자가 원하는 리드를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몇 번 반복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품 안에 소비자가 있고, 제품 안에 컨셉이 있고, 그 제품 안에 씨앗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소비자의 리더와 제품의 기능들, 그죠? 그 기능을 또 한말로 개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개성이란 말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고 특성이다. 그 개성이 어떻게 좀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장점이 되고, 이 장점은 소비자 고객에게 어떻게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소비자 언어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며, 이렇게 전환된 과정을 완전히 소비자 입장에서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소비자 약속이 되고, 이제 광고가 되고, 이제 디자인이 된다. 이런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짤순이를 할 때는 반드시 상품의 속성을 찾는 거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속성에는 기능적 속성도 있을 수 있고, 재료의 속성도 있을 수 있고, 기술력의 속성도 있을 수 있고, 브랜드의 속성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속성이 가능한데, 재료의 속성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게 될지 간에 그 자체에 대한 아주 대표성을 갖는 그런 걸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표성을 갖는 그런 그 속성, 그것이 소비자의 필요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품의 어떤 속성으로부터 점차 받쳐 나가는 과정이고요. 소비자의 어떤 필요, 니드로부터 점차 가는 방향인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만남을 반드시 가지고 갔을 때 프라이빗 고객에게 하는 약속이 되지, 이것이 동떨어지고 고객의 문제와 제품의 문제가 분리되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는 어때요? 이거를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기업이나 이 광고 회사나 아니면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비자에게 이 프라이빗을 약속으로 지시했는데,
소비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되면 상품으로 오는 속성과 소비자의 필요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요소로 보여지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약속으로 만났을 때 이것이 전략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글쎄 또 그 얘기를 지금 쭉 써놓은 거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컨셉을 짜내는 도출하는 어떤 이 전략을 우리는 짜순이라고 그러고 모델을 짜순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짜순이의 기본 개념 보게 되면 보세요. 상품의 특성 여기 반드시 시작되고 소비자의 니드 양쪽에 이쪽은 제품의 속성 아까 이제 본표와 비슷하죠. 이거는 소비자의 니드 쪽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속성으로부터 장점을 찾고 제품의 니드로부터 소비자의 편익을 발견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벌써 여기서 만남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프라미스 약속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크리에이티브다. 그런 거예요. 요것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 발상 단계거든. 2단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먼저 지난주까지 2단계를 먼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광고의 목표라든가 전략 이용하고 기회를 찾는 게 이쪽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컨셉 도출을 뭐냐고 요것 가지고 여기에 뽑힌 게 바로 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힌 대표 그 기회 요인 요것이 상품의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요것은 소비자 니드와 매칭해서 연결해서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 특성으로부터 장점을 잡고 소비자가 필요하는 이 원하는 것, 그 편익이라는 것과 이 장점이 매칭됐을 때 이것이 약속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가지고 스케치하고 로프 스케치와 스멜 스케치와 그다음에 컴포지션으로 발전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의 필요는 먼저 소비자가 상품으로 또 얻고자 하는 것, 해결하자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필요예요. 이것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 개성과의 만남으로 시간다.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한 개성은 어떤 명사나 서술적인 어구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직접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광고에서 표현은 광고 이름 바로 개성, 특성, 프로퍼티를 찾는 과정에서 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전까지 전략적인 측면이 다 이것을 뽑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의 방식 이제 어떤 뭐 개성의 방식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품을 직접 가지고 있는 특성은 표현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된다. 기술력 같으면 예를 들어서 ABC 기술을 적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 자동차 그러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전기로 돌아가는 자동차다. 이렇게 그 자체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특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수소차 이렇게 되면 수소로 움직이는 차라는 뜻이니까 수소가 특성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력, 실제 존재하는 재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 효과, 자랑 이것이 바로 제품의 자랑거리라고 말하는데 메리트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죠. 자, 전기 자동차로 움직이는 차다. 그래서 여기는 휘발유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이게 제품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다 그러면 그죠? 수소차 요즘 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중에 물로 가는 차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물로 가는 차가 개발됐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특색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자랑거 되게 많죠. 휘발유 값 안 들어. 재료비 전혀 안 들어. 물 아무데나 많으니까. 그죠? 뭐 물은 어디든지 있죠. 그러니까 전혀 그죠?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죠? 여기 에너지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용되는 이 소비자 편익은 뭘까요? 하다못해 뭐 거리가 전혀 없는 누구도 자동차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몰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달 수입 50만 원만 버는 뭐 이렇게 저소득층도 이제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편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타겟은 누가 되죠? 아주 가난한. 바로 일단 뭐 50만 원밖에 받지 않는 대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편익이 했을 때는 상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메인 타겟이에요.
소비자 편의과 메인 타겟은 같이 연결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특성과 니드가 시작돼서 장점이 오고 이 소비자 위점, 베네핏이 오게 되면 소비자와 제품이 하나로 만나게 된다. 그런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으면 실제로 이 부분을 직접 이제 짤순이를 한번 이렇게 저랑 같이 해보고 테스트 해보면 상당히 좋은데, 아쉽게도 그걸 하지 못했는데, 책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세요. 개성으로부터 장점으로부터 편익으로, 편익으로 약속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약속이라는 건 마지막 보여지는 어떤 포스터나 광고나 패키지 이런 디자인 결과물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개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제품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소비자 분석과 기회 요인을 통해서 마지막 선택된 것, 그것이에요. 요것 가지고 그것이 어떤 장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어떤 장점으로 기능하는가, 이렇게 그 장점을 찾으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에게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그 편익성. 여기서부터 다 뛰어가는 고객 언어가 되는 거고요. 앞쪽은 상품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언어로부터 뽑은 것을 고객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완전히 고객 시점에서 말하는 어떤 약속으로 전환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2단계부터 이게 진행해 가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가에 따라서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접근됐는가, 그렇지 않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집행되는 광고, 집행되는 디자인들 보면 여기까지 가지 못한 그 2단계에서 바로 그냥 실행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적이고 훌륭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2단계에서 끝내지 말고 2단계까지 좀 숙성시키는 단계를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개인별로 크리에이티브가 아주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능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말 하나하나 가지고 선택해라고 해놨는데, 방방곡곡 어디든 찾는 곳을 정확히, 진짜 왜 이게 어쩌네요? 정확히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는 어떤 기능 때문에 정확히 조정할 수 있는가. 그건 어떤 지역, GPS가 지원된다고 하는 특성이 있다 하면, GPS가 지원된다는 특성, 그것 때문에 오는 장점이 되겠죠. 여기 되는 거죠. 요거에서 굳이 여기를 찾는다면 앞에 이제 한 단계 있으면 GPS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런 기능 특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반복 어디든지 찾는 곳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가 되고, 그럼 요거는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매일 운전하는 트럭기사 아저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디든지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잡이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베네핏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각각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셉 정리하기를 실제로 지금 했던 그 짤순회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사례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했던 아이디어까지 스케치를, 요 학생들 스케치를 내가 보여준 건데, 학생들이 스케치한 걸 가지고 이제 요걸 찾는 거죠. 실제는 이걸 해갖고 한 게 아니고 2단계를 찾아서 실시간 길찾기 서비스를 찾고, 이것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 길눈이 어두운 길치라는 게 타겟이고 보여지고, 길치에게도 이게 길찾기가 두렵지 않다는 필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요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광고를 낸 아이디어. 그래서 어떤 표현 의도도 이제 요것까지 설명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책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해석해 보세요. 요것도 이제 길 안내 음성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일대의 아이나비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스마트폰 같은데 어떤 길 안내 이렇게 음성 제공되는 그런 게 나왔었죠. 그걸 그때 봤는데, 그래서 길 안내 음성 서비스가 지원된다라고 하는 특성 가지고 내비게이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이 길 안내 음성은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줄 수 있고 장점을 줄 수 있고, 요것 때문에 실제로 어때요? 어떤 그 초보 운전자라고 하는 대상을 정해서 초보자가 내비게이션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초보자에게도 귀로만 들었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눈으로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 두려움이 운전 중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귀로 듣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뽑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개념입니다. 쭉 그런 방식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간 줄 테니까 요거를 한 번씩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개념이 이해될 수 있는가? 지금 여기까지 1번 문제, 굉장히 제가 여러 개 해놨죠. 9문제, 10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10문제를 쭉 사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찾아라면은 뭐 힘드니까 그냥 다 이게 직접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놨으니까 하나씩 요 10문제를 한 번씩 곰곰이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6장으로 넘어갈게요. 발상의 원리로 들어갑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좀 미안할 정도로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그죠? 또 모든 문제는 고객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랬고, 고객이 느끼는 문제, 그것이 바로 고객의 니드이고 원치라 그랬고, 그래서 고객의 어떤, 하여튼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여러분들 많이 듣죠? 백화점에서 주로 하는 소리가 이제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백화점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고객으로 시작되고 고객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돈은 고객으로부터 오는 거야. 고객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절대 기업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멀리하는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렇게 버림받은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경제적인 기본 원칙이 모든 것은 고객으로부터고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도 소비자, 고객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고객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을 철저하게 어때요? 분석하지 못하고 고객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는 거 잘 들어. 고객을 바로 아는 사람은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고객의 어때요? 니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고객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고객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자기 예술 작품이에요. 회화가 가야죠. 도자기가 가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에요. 100% 자기 만족. 예술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만족한다. 그거는 사꾼 작가예요. 작가가 엉터리 작가가 되는 거죠. 그건 아예 고객에 팔기 위해서 만드는 글이, 팔기 위해서 만드는 조각. 이거는 사실 예술작품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건 상품이에요. 한 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건 100% 상품이에요. 맞죠? 그래서 철저하게 차라리 우리 디자이너들은 우리는 디자인을 만듭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상업성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때요?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우리는 돈을 받고 디자인을 해주겠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게 디자인이에요. 내가 돈을 받고 당신의 디자인을 내가 대행해 주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 회사이고 디자이너이고 디자인을 하는 모든 기획실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에서 소비자를 알고 소비자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그 파악된 논리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때요? 독단적인 어떤 아이디어 상품, 어떤 나의 감각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표출하는 게 이제 창조적인 사고예요. 논리성과 창조성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보시는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상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암상자법과 유리상자법이에요. 암상자법과 밑에 있는 유리상자법인데 먼저 밑에 있는 유리상자법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리상자법은 어떤 거냐면 유리상자법은 그래서 유리상자는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기회 요인을 발견하고 전략적 접근에 들어간 이것이 바로 유리상자야. 그죠? 고객을 다 뜯어보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여지는 것들, 특성, 아까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유리상자법이라고 그래요. 이 유리상자법은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리상자법이고 이거는 내가 실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 수가 있어. 다 유리상자처럼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이거를 논리적인 접근법이에요. 논리적 접근. 여기 밑에 요 관람한 소리예요. 유리상자법은 논리적 접근법이다.
위에 있는 암상자법은 어떨 거냐.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의 각각 개인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깊이는 어때요? 한치? 한치 우물, 이런, 한치 우물, 그러니까 멸치 우물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도 사람의 한치 생각은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옛날에. 바로 그 얘기야.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바다보다도 깊다고 말하죠. 우리 어머님 은혜 얘기할 때 바다보다도 깊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상자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나만의 어떤 그런 창의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 심리적 어떤 그런 그 특성, 아니면 어때 그림을 그리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 있죠? 예술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굳이 디자인을 뽑는데 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뽑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림과 디자인이 실제로 관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디자이너가 뽑잖아요. 그 이유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때요? 생각 속에 있는 걸 시각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맞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데아의 사고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암상작법의 사고력을 갖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디자인까지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암상작법의 깊이는 다 다르고, 다 어때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암상작법과 그다음에 유리상작법,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전략 제어법이에요. 요것이 바로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발상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암상자법과 유리상자법의 어떤 대표적이면, 암상자법은 예술가들 쪽에, 예술가들.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아까 말한 조각가들, 뭐 이런 사람들. 이 유리상자법은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그에 비해서 이때 이 블랙박스랑 글래스박스, 이 두 가지 암상자법과, 그죠? 다음에 유리상자법이 하나로 조화돼서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디자이너예요. 이 디자이너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 공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글래스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기회 요인을 찾고, 거기서 컨셉을 찾고 했던 거예요. 이걸 소비자랑 비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발상을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이거를 같이 놓으니까 좀 그런데 같이 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아래를 딱 잘라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밑에 부분을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합시다. 나무의 뿌리.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잖아. 나무의 뿌리는 물을 공급받고, 나무의 뿌리로 어때요? 탄탄하게 바위 사이로 뿌리가 들어가서 자기를 지탱하는 에너지 힘이 되잖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뿌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뿌리의 역할이 나무를 지탱하듯이 바로 글래스박스의 모든 역할들이 어때요? 이 전략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 어떤 전략적인 것 가지고 어때요? 블랙박스를 통해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스케치는 블랙박스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의 발상력, 독창성, 개인의 창의력, 상상력, 이것 가지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략을 뽑아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 디자이너들이고, 그 디자이너들은 뛰어난 사고를 갖고 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사람의 뇌로 생각한다면 밑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좌뇌 역할이고 위에가 우리 우뇌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는 따로 떨어진 딴 세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다.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 이것이 분명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느 누구나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디자인과에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뭐 광고 뭐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웹 디자인을 하는데도, 광고 디자인을 하는데도, 시각 디자인을 하는데도,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도, 모든 디자인을 때마다 어때요? 전략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밑에 글래스박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 글래스박스의 역할이 탄탄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거기다가 그 수레 위에다가 그저 블랙박스의 창의력을 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반짝거리는 아주 효과적인 광고가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제품이 나오고 한다는 거죠.
요 관점을 좀 정확하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스케치를 하는지, 아이디어 스케치로 실제로 들어갔는데, 이제 한 회의실 엿보기 제가 이렇게 주제를 펼쳤는데, 이것은 제가 강구쟁사 생활을 제가 오래 했죠. 오래 했고, 강구쟁사에서 저는 이제 부국장까지 이제 하면서, 부국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IMF 터지게 되고, 그때 저는 이제 강구쟁사 간두고 대학 교수가 그때부터 됐죠. 이제 그때 항상 이렇게 많이 했던 회의, 강구쟁사에서 전략회의, 디자인 회의를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참조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단계로 해놨는데, 전략 회의실에는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전략하게 회의하게 되면 이 정도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회의를 해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끌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과제는 거의 혼자 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현장 가면 물론 소규모의 디자인 회사 가면은 또 한둘이 하죠. 그거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구대행사 아주 큰 규모, 디자이너만 100명이 넘는 그런 저는 강구대행사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다 A 따로 있었고, 마케터 있고요, 뭐 프로모션 있고, 매체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PD 따로 있고, CFPD 따로 있고요, CMPD 따로 있고요, 저같이 디자이너 따로 있고, 카피라이팅 따로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강구대행사를 생활하면서 아주 규모가 크고, 거기서 이런 지금 있는 이런 인력들이 모인 팀들이 한 뭐 몇십 개가 되는 그런 강구 규모였죠. 근데 그런 데가 제대로 이제 강구에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그 했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보죠. 이제 제일 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사람인데, 이건 주로 이거는 국장이나 부국장이 맡는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전체 전략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능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로 이제 실질적인 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보면은 뭐 A는 이제 영업하는 사람 또는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밑에라고 보면 뭐라고, 이제부터는 그 비슷한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트 디렉터가 있고요. 아트 디렉터는 예를 들어서 막 CD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이 아트 디렉터랑 GD 그래픽 디자인 요 세 단계는 우리 디자인 루트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게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요. 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몇 년의 경험을 쌓게 되면 아트 디렉터로 올라가요. 아트 디렉터가 이제 그때 몇 년의 숙련된 한 10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GD가 AD가 CD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또 요것만 가는 게 아니라 카피라이터도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CD로 가요. 카피라이터는 바로 AD로 가지는 않아요. AD는 디자이너 출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역할들은 이 GD는 보면은 시킨 일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거 이제 주로 하기도 하고, 직접 또 이제 그 제작과 관련해서 뭐 업체들 이제 컨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도 하고 이제 작업도 하고 이런 쪽이고요. 촬영할 때도 뭐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할 쪽이고, 아트 디렉터는 거의 뭐 촬영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담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실제로 제작을 담당하지는 않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컨셉을 도출하는 과정에 이게 관여가 돼서 전략을 선택해주고 마지막에 확장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뭐 부서장이라고 그러고 대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픽 디자인 A, 카피라이터, 마케터, 뭐 세일즈 프로모션, 그다음에 PD, 오디오 스프, 이것도 PD라고 그래요. PD. 이런 사람들은 같은 레벨에서 이제 각각 역할이 담당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며 회의를 하는 그런 팀이 되겠어요. 이런 팀원들이 모여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과정에 때로는 긴장도 하고, 또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다가 진짜 아이디어가 더 이상 막혀버리고 안 나오고 짜증나면 함께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실제로 같은 보면 뭐 당구장도 같이 가서 그냥 하룻밤 밤새도록 당구 치고 오길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 같이 출발했는데 백화점 가서 또 아이쇼핑도 좀 하고 필요한 거 사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했고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디가 금방 힘들다는 거야. 주구장창 앉아서 회의만 한다고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함께 이제 좀 이렇게 머리를 식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회의를 한번 들어가면 한번 회의 진짜 그 발상회의 스케치 회의 들어가게 되면 보름 한 달을 그냥 꼬박 같이 밥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말한 이런 거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하지 않고요. 어떤 경쟁 프리테이션,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 광고주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이제 따내기 위해서 경쟁 벌이고 할 때 다른 회사랑 이럴 때 이제 주로 모습이죠.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이런 광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는 어떤 꼭 우리 가정 우리는 아이디에이션 한다 그래,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을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이디에이션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러프 스케치부터 시작되고. 근데 러프 스케치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한 80%에서 뭐 90%까지. 그리고 이제 요것이,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또 뽑아서 괜찮은 것들을 썸네일 스케치로 올리고. 썸네일 스케치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적용해보는 그런 스케치 방식이죠. 실제로 스케치 딱 적용했을 때 이것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래서 어울리는 것들만 다시 뽑아서 그걸 완전 정리하게 되면 컴프레시브 단계가 가는 거죠. 이렇게 컴프레시브 단계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실제로 시험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격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경쟁 같은 거 할 때는 이것 가지고 더 구체적인 종합적인 시안 작업을 따로 해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과정을 쭉 지나오면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러프 스케치의 비중을 보통 90% 정도 주게 되고 이것을 러프 스케치 끝나면 리뷰를 하는 걸 하는데 이 리뷰가 뭐냐면 이 스케치들을 다 쭉 보면서 좋은 거가 나쁜 걸 찾아내고 구별하는 그런 회의예요. 이 회의들은 자기네 팀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이디어 스케치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거 리뷰하기 전에 또 먼저 걸러는 작업을 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스스로 빼버리고 좀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것들만 이제 이 리뷰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신랄한 논쟁을 벌려가면서 서로가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로 썸네일로 넘기게 되는데 여기서 별로 좋은 게 없다면 야 더 하자 그러면 계속 되돌아가니 이걸 더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러프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계속 여기서 리와인드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내는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생각의 물을 퍼내는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몇 가지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갖고 다시 이제 정리가 되면 봐도 대충 알지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해서 괜찮은 게 있으면 넘기고 아주 좋은 건 넘기고 그렇지 않은 거 다시 받고 야 좀 더 보완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거는 탈락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거죠. 그래서 이쪽 러프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어때요? 리뷰 올라가서 리뷰에 보는 어떤 리뷰에 관여해서 회의 관여해서 봐주는 사람들이 점점 높은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자기네 팀원끼리 봤다면 여기는 옆팀 부수장까지 모아놓고 본다든가 여기는 이제 완전히 우리 팀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끼리 모아서 본다든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종거 하나도 없다 받고 그러면 다시 이리로 돌아오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죠. 욕심 많아서 급해서 조금 아이디어 몇 개 꺼냈고 그냥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일이 바로 와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중 그려놓고는 어때요? 이를 쫄짝 평가받을 때 욕 바가지는 먹고 그냥 받고 탈락되면 그때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 왜?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 여기다가 막 밤을 새고 맨날 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시간도 없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이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게 돼 있어 진료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많은 시간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놀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많다고 놀고 뻥 놀다가 막판에 이쪽에서 헤매지 말고 처음에 시간이 많을 때 이거를 충분히 스케치해야 돼. 충분히 스케치해서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괜찮은 걸 뽑아내면 그렇게 여기 올라온 것들은 교수가 봐도 다 좋아. 다 누가 봐도 좋다 그래.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러면 자신감 있게 원고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전시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스케치 단계가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과 스케치 단계 이 단계야. 아마 교수님들 얘기하겠지만 이러면 잘 안 돼.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다른 과목도 많고 과제도 많은데 이거 언제까지 해 그러니까 부다다.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다른 거 할 때도 틈틈이 여기다 계속 이런 걸 해나가야 돼요. 과목별로 분리시켜서 하루에 시간 잘 조절해 가지고요.
과목마다 하루에 뭐 30분이나 1시간씩 시간을 투입해서 해보면 되잖아. 계속 그러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야. 하루 1시간씩, 내일도 1시간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그 다음날 갈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서 그전에 했던 게 후진 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는 그냥 한꺼번에 확 해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잘 안 빼가지고 시간 안 빼서 매일매일 1시간씩 여기 아이디어 스케치 해주고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래도 충분히 뭐 일주일 동안 쌓인 것 가지고 리뷰를 하고, 그죠? 일주일 쌓인 것 리뷰해서, 그 리뷰에서 정보들 가지고 썸네일 올리거나 하고, 썸네일 할 때 또 마찬가지, 그 과정은 똑같게 돼. 이런 식으로 올려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루프 스케치와 썸네일 스케치를 반복하는 이 과정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여기 가서 정말 기분 좋은, 여러분들 열심히 원고 만들었던 게 통쾌한 결과를 내는, 여러분들 훌륭한 디자이너로 칭찬받는, 교수님들 다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는 교수님들이 막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 취업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교수들이 누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이 오면 아무나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 친구를 내가 소개해줬는데 제 친구가 한 달도 못 버티고 관두면 어떡하지? 교수가 욕을 먹거든. 소개해준 사람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자리 있다고 다 소개시켜주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어느 교수든지 취업할 자리가 생겨도 함부로 안 보낸다니까. 신뢰하는 학생만 보내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과정을 잘하는 사람은 신뢰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좀 철저하게 하면 자기 개발에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발상력이 뛰어나지고 상상력도 뛰어나지고 어때요? 스케치능도 뛰어나져서 나중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아시나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해놨어요. 사람의 뇌도 옹달샘과 같다. 옹달샘은 보세요. 여기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다 고이지 않으면 절대 넘치지 않아. 그죠? 물이 넘치지 않아. 그런데 요 턱까지 넘어서면 가득 만땅 채워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넘치게 돼 있어. 여러분 아이디어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운다는 얘기, 물을 채운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 그림도 많이 보고, 색깔 많이 보고, 스케치도 많이 경험도 하고, 남의 광고도 많이 보고, 남의 디자인도 많이 보고, 백화점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머릿속에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사람은 넘치게 돼. 그래서 스케치할 때마다 쉽게 스케치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니까. 바로 같은 게 사람의 머리로 이 옹달샘과 같다. 일정 기준 수준까지 채우면 그 다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메말른 옹달샘에서 물이 흘러내기를 기다릴 수 있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방학 때라고 놀지 마시고 잠만 자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방학 동안 나를 잘 단련한 사람은 2학기 때 여러분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전략회의 준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런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전략회의 준비는 아이디어 창출법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략회의 준비를 잠깐 보도록 해요. 요 알렉스 오소본의 얘기를 잠깐 해놨는데, 자, 아이디어 발상은 첫째 많은 정보를 수집한 조사이고, 바로 그 얘기죠. 많은 정보 수집. 이게 옹달샘을 채우라. 둘째, 매력 있는 포인트를 파악하는 분석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가 아이디어를 품는 마음을 준비하는 부화 단계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 단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전략적으로 딱 마인드 하나 집중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컨셉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컨셉을 딱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심어서 생각의 기둥을 심어줘서 씨앗을 제공해주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이디어가 생긴다. 넷째는 많은 아이디어를 하나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라. 무슨 얘기죠? 아이디어가 이럴 때는 하나를 묶어서 단일 메시지를 만들어. SMP 전략이라고. SMP. 단일 메시지. 다섯 번째가 아이디어 현실화 단계로는 이건 이제 스케치 단계.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아이디어 창출법도 5개 이제 나오는 이거 다 공부했던 것같아요. 자료 수집 단계가 1차 단계고요. 2차 단계는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이게 이제 기회 요인 찾는 단계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부화 단계인데 부화 단계가 뭐죠? 아까 말한 이게 짤순이 단계, 짤순이. 아이디어 짤순이 단계. 그래서 짤순이 끝나고 나면 개발 단계. 이 개발 단계가 뭐야?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발상 단계죠, 발상. 아이데이션 단계. 여러분들 디자인 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현실화 단계가 이제 실제로 어때요? 광고물을 만들고
실제로 디자인을 만들고 실제로 제작을 완성하는 단계죠. 현실화 단계. 이 5단계. 그죠? 맞죠? 크게 봐서는 자료 수집 단계. 그죠? 이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 단계. 분석 단계를 통해서 부화 단계. 그죠? 부화 단계는 제품 원단을 소비자원으로 바꾸는 단계라 그랬죠. 소비자원으로 바꾸는 단계. 그죠? 짤순위. 조금 전에 배웠던 아까 짤순위 그 단계.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개발 단계로 가는 거죠. 개발 단계, 스케치 단계 또는 아이디에이션 단계, 발상의 단계라고 그랬고요. 이 발상이 끝나고 시안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원고를 만드는 현실화 단계. 이렇게 된다. 이 5개 단계로 되어 있다. 제품 관찰하기는 여기부터는 뭐 설명을 간략하게 들어갈 텐데, 입체적 관점에서 시각적 상상하라, 다른 각도로 이동하여 상상하라, 좁혀서 세밀하게 관찰하라, 연쇄 반응을 위한 냅득을 구성하라, 시점과 관점을 크게 뒤집어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자, 나무보다 숲을, 숲보다 나사를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입체적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상상하라. 이렇게 했어요. 입체적 관점으로 시각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제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기본적이죠. 이걸 1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 눈으로 보는 것 이상 그 뒤 내면에 있는 뭐 기능이나 숨겨져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것. 감동적인 소리라든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허상 감지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보면 오브제가 제시하는 사용과 편익과 그 내면과 뒷면에 가려진 사회적 책임과 의미, 이것까지 보고, 이렇게 보면 어떤 열린 마음, 이것도 보고, 개성과 연결시켜서 무한한 상상력, 이런 것까지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로 본다는 개념은 무한 상상력의 소유자가 시각적 사고력을 소유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거였다면 이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두뇌.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어때요? 암상작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유리상작법에 해당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발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고력과 확정된 상상력은 아이디어의 발상을 극대화해 준다. 어떻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하는 데까지. 이렇게 보는 것을 넘어 상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크리에이티브가 창출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3개로 표시해놓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얘기는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앞에서 보였다면 옆에서 본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과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 있으면 이 연필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목걸이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어때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실제로 연필을 목걸이에다 매달고 다니자. 이런 게 이제 하나로 다른 것과의 어떤 조합이죠. 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보는 시각 관점을 달리하든지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용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좁혀서 세밀하게. 좁혀서 세밀한 얘기는 확대시켜서 보는 거야. 점점 확대시켜서. 마치 현미경으로 점점 안으로 들여다보듯이 좁혀서 보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인다. 아니면 그 반대로 멀리 가서 보기도 해. 이렇게 해서 클로즈업해서 보거나 줌 아웃해서 멀리서 가서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포커스의 어떤 발상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시각을 찾는 그런 발상이 됐고요. 네 번째가 이제 연쇄 반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야. 이따가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즘 설명하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다음 5번째가 시점과 관점을 거꾸로 뒤집어 보라는 얘기는 위에서 보는 걸 밑에서 본다든가, 어떤 시점, 과거의 것을 현재로 본다든가, 미래의 것을 지금으로 본다든가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시점을 바꾸고 보는 시각적 관점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보게 되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6번째가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이거는 뭘 돌아가나 컨셉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고, 소비자가 원하는 니드로 돌아가는 얘기. 그냥 아주 그냥 하드하고 드라이해진 것 같지만 과학적인 어떤 토대로 돌아가는 거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원칙으로 기둥으로 돌아가는 거, 컨셉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아이디어 짤 때는 지금 여기 말한 7가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상하면서 이 7가지 머릿속에 항상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시면 좋아. 그리고 나무보다 숲을 봐라. 그리고 숲보다는 산을 봐. 이 관점. 다시 이제 쭉 보게 되면 이거 뭐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 외우고 계시면 되거든요. 제목만 외우세요. 입체적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생각하죠. 속에 있는 것까지 내면의 모습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 그리면 사과 외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맛도 있다는 거예요. 맛을 찾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벌레 먹은 것도 사과, 썩은 것도 사과, 칼로 우린 것도 사과, 껍데기 깐 것도 사과, 다 사과예요. 내면은 사과라는 거죠. 그걸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다른 각도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좁혀서 생각하고, 연쇄 반응을 늘 생각하면서 내 쪽으로 연결시켜 보는 거, 그리고 시점과 관점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나무보다 숲보다 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발상의 원리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발상의 원리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냥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임스 웹 영이라든가 그저 코슬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나름대로 얘기했지만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쭉 지금까지 했던 게 마찬가지로 문제 자료 수집을 통한 문제 발견부터 나와요. 그죠? 요 문제 발견하기 위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합하고 평가하고 운영한다 그랬고요. 이것 가지고 집중 훈련, 이거는 도전, 의지, 노력, 열정.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게 전략적 접근이라면 요것이 전술적 접근. 그래서 요게 아이디어 스케치, 발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철저한 컨셉이 나오면 그 컨셉 가지고 이렇게 뭐요? 발상하고 스케치를. 그래서 발상과 창조력 사고, 이것들 보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기능 지수가 높았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된다. 집중력과 끈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발상력 높이 항상 새로운 곳에 생각하고, 항상 비축하고, 아이디어를 비축하는 얘기가, 재료를 비축하고, 자료 수집하는 걸 비축하고, 아주 작은 가능성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렇죠? 언제나 새로운 결과를 상상하면서 아이디어 발상하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사고의 진환을 불러왔던 순간을 생각해봐라. 과거에 좋았던 어떤 경험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 방식을 한번 리와이브를 해봐라. 그 다음에 평소에 하지 않던 전혀 엉뚱한 짓도 한번 해봐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발상을 위한 5가지 질문, 이것도 그런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발상 과정 3단계. 평소와 다른 관점과 거리에서 봐라. 목적이 분명해야, 이건 컨셉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라. 요거 설명을 제가 별로 안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숨겨진 키워드를 찾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키워드, 개발하고 있는 컨셉 속에 들어있는 키워드, 그건 이제 특성일 수도 있지만 이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 하나하나를 연결해 보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죠. 발상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발상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낸 문제인데, 혹시나 시간 나시는 분은 해보시고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다음 단 가면,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하나를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원해도 돼요. 아이 또 여기다 제목도 적고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똑같이 생기는 하트지만 이 속에 예를 들어서 깨어진 사랑, 무너진 사랑, 아름다운 사랑, 달콤한 사랑, 화려한 사랑, 다양하게 있었죠. 아픈 사랑, 그죠? 맺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다 있죠. 이걸 한 번씩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말에 시험 공부 해야 되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강제로 해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발상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텐데, 발상법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여기 나열해놨고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속성연구법, 체크리스트, 선택 분석법, 카탈로그법, 조정법 이런 게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하자는 것을 뒤에 설명할 거예요. 브레인라이팅은 비슷해요.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이 비슷한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기록자를 따로 주고 이제 쭉 발표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브레인 라이팅은 본인이 직접 라이팅해서 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식, 발표하는 데 붙이는 이런 방식 취하는 건데 비슷하지만 또 이게 효과는 달라요. 요거는 본인이 쓴 대표적인 정리된 내용이 딱딱 구별돼서 나간다면 요거는 어때요? 어느 정도 기록자가 약간씩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다. 속성여급법도 뒤에 이제 좀 나올 텐데 속성을 좀 연결해서 사순대까지 떠오르는 속성을 다 연결해놓고 그것 가지고 이제 기회를 찾는 그런 것들이고요. 체크리스트법은 어떤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는 것들만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이 브레인스토밍 나오죠.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그러면 이게 이제 비비디오 우리나라에 지금 비비디오 코리아가 있죠. 제가 있던 회사가 비비디오에 지금 팔려서 비비디오 코리아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제가 다니던 광고회사가 비비디오 되어 있는데 세계 제2위의 광고대 엄청 큰 규모의 광고대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의 회장이 오스본 지금 회장이 아니고요. 초대 설립했던 오스본 사람이 책을 쓸 때 이 나왔던 그런 전략 방식이 브레인스토밍 이 방식. 그래서 이제 눈덩이처럼 부푸는 데서 스노우볼링 효과라고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계속 회의를 하다 보면 커져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도출된다. 그런 의미로 스노우볼링 효과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방식이고, 주로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 양 그리고 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두뇌에서 폭풍처럼 이렇게 몰아치듯이 거침없이 생각하도록 그런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회의 방식,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 기록했던 것들 이렇게 대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냐면 브레인스토밍은 커다란 종이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벽에 막 전지 같은 걸 가득가득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이러지 않아요. 깨끗하게 순서로 이렇게 붙여놓고 종이에다가 남발인가 1, 2, 3, 4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업하게 되면 그 기록 서기가 하나 있어갖고 계속 발표되는 걸 다 기록을 해요. 근데 발표한 사람이 서기의 기록이 마음에 들면 볼이 나가서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회의 리더자가 이제 그 회의 진행자가 주제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모두가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다 얘기하되 다른 사람의 얘기를 차단하거나 막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가끔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차단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진 상태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표출해주면 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요. 종이 그 벽에 붙여있던 모든 종이들이 다 가득 차게 되면 또 새로운 종을 그 위에다 바로 붙여요. 그 종을 떼내지 않아요. 절대 떼내지 않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절대 떼내지 않고 계속 종이가 붙여지면서 이렇게 두껍게 붙을 때까지 계속 붙여놓고 거기다 이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장난처럼 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해 나가는 그렇게 하면 이게 한참 회의를 하고 어떨 때는 막 심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막 며칠씩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이만큼씩 붙게 되죠. 엄청난 많은 양이 이제 가득한 메모로 쌓이는데 그때 이제 회의 끝날 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전체를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리와인드를 해요. 보면서 거기서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선우를 정리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잘 활용하게 되면 소규모 회의에서 뭐 한두 시간 만에 회의를 쉽게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 브레인스토밍 방식. 왜냐하면 모두의 의견을 다 일단 취합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돌아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그것까지 정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발상이 도출이 되고 회의가 정리되는 이런 방식이 브레인스토밍 방식. 그래서 실제로 강의 회의할 때는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이번에 그다음에 아이디어의 양과 질은 절대 어때요? 제한이 없고 무리한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다 사고의 연쇄 반응을 이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발표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B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걸 이어서 생각을 또 이렇게 기록해 발표해 주는 거지. 그러면 기록한 사람은 이 A 안에 새끼로 나온 아님을 기록하면서 또 적어 나가는 거야. 또 B 안을 듣다 보니까 C 안이 생각나면 C 안으로 시켜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고 연쇄 반응을 계속 이용하면서 어떤 전환, 사고 전환이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주로 진행할 때, 브레인스토밍 진행할 때 보게 되면 미든 회의 시작 전에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토론 주제. 이 토론 주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헷갈려요. 따로 딴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토론 주제를 뜰 때는 한 장에 미리 다 정리해 놓게 돼. 크게 토론 주제를 정리 딱 해놓고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제 까먹어. 그러면 그 다시 그 보면 알게 되죠. 이렇게 해서 토론 주제는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회의하도록. 그래서 그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서기는 도출되는 아이디어들을 전부 기록해라. 전부 기록하고 정리가 다 되면 다른 평가 그룹에게 넘겨서 선택하게 하거나 정리하거나 발전시킨다. 1. 회의 참여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먼저 주어라. 회의에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시간을 5분, 10분 미리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판을 하되 절대로 비난하지 마. 비판과 비난은 달라요. 비판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조직적인, 아주 그 논리적인 어떤 이렇게 비판, 그건 괜찮다는 거죠. 그건 건설적인 비판이니까. 근데 비난이나 무시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요. 상대방을 싹 무시하고 그게 아이디어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논리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의견을 끊어버리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견을 중재하는 진행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가 브레인스토밍. 리더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원이 마주보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리더는 참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기는 이것을 철저하게 잘 몰입 기록하는 분을 해야 되고, 자유롭게 발언하건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두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고, 브레인스토밍의 12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을 정하고 문제를 정하, 규칙을 마련하고 엄수해라, 목표치를 정하, 어떤 아이디어든 관계없이 말하라, 서두르지 말아라, 일찍 판단하지 말아라, 열정에 찬 분위기를 조성해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개량해라,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라. 그리고 일이 잘 풀이할 때는 자극제를 활용하라. 이런 방식이 다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거 활용하면 대충 알겠죠, 어떤 건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뽑으면 의외로 결론도 빨리 내고 신선한데, 이것은 의외로 또 틀린 의견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징적인 회의 방식이다. 두 번째가 이제 CVT 시스템인데, 이것도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발상에 한계가 오고는 더 이상 이렇게 펼쳐지기 불가능할 때 써보시라고요. 보시면 되게 좋은 방식인데, 일단 주제를 딱 정하게 되면 주제를 여러 가지, 음주운전이 주제다 그러면 그래요를 분석, 이렇게 세분화시켜 분류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면 음주라는 걸로 분류하고, 운전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했을 때에 떠오르는 거, 음주했을 때 떠오르는 거, 술잔, 돈, 술병 막 쫙 적어나가. 음주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모든 거 관계된 건 다 했더니 뒤 찾아 다 적어요. 그다음에 운전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다 적어. 리스트를 다 적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 뽑아. 이런 주제에 따라 몇 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 주제에 따라서 막 3개, 4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관련 단어를 가지고 유사한 것들을 다 찾아. 그러면 실제로 어때요? 이 음주와 비틀거림, 음주와 술집 이런 건 다 관련이 있는데, 음주와 가속 쪽 이것도 관계되지만 음주와 브레이크 실질적으로 관계없잖아요. 관계없는데 음주에서 술잔과 브레이크 관계가 없지만 술잔과 브레이크를 합치게 되면 광고가 나올 수 있죠. 음주운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단어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시키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오죠. 이런 방식, 이게 CVT 방식. 의외로 이 CVT 방식에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이 발상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아이디어 짤 때 단어를 이렇게 연관어를 쭉 이렇게 분류해 놓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스케치 해보세요. 그걸 보면 순식간에 아이디어, 여러분 진짜 금방 아이디어 뽑아. 디자이너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뽑아. CVT 방법 잘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스케치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연결의 아이디어 찾기, 서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낙사하기. 이걸 어때?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상상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머릿속에서 낙사하기. 멘탈 두드링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표현으로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받죠. 이거는 실제로 시각적으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와 크기, 색깔, 레이아웃 등을 바꿔보고, 조각난 사물을 한 형태로 모아보고, 세분해보고,
수량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이렇게 스케치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새끼 쭉 지금 이거와 운전과 음주는 관계없잖아. 근데 이것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서 스케치하는 거지. 아무튼 경계보세요. 이렇게 되고 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딱 떠오르는 것 이제 아이디 스케치하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보고 떠오르면 스케치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 스케치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CVT 방식이다. 세 번째가 이제 스탬퍼를 있는데요. 스탬퍼는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고 이렇게 첫자를 따서 스탬퍼라고 말했어요. 배치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하거나 축소하기, 다른 데 적용하기, 제거하기, 재배치 또는 재배열하기. 이 방식을 통해서 스케치를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요건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대충 인터넷 같은 데 찾아가지고 제가 열어봤는데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과 온도계가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이렇게 같이 묶어보는 거죠. 기능을 이렇게 바꾸죠. 손잡이 기능을 온도계로 바꿔보려니까 이거 재밌는 이 고기가 온도 몇 도에 익는지를 잘 파악하게 되는 아주 재밌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예요. 이 컵 받침과 이 집게를 실제로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이렇게 기능을 합치니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 이거 합치기나 조준하기 이런 것도 있죠. 이 솔과 청소 걸레 청소 걸레랑 쓰리바랑 연결을 합치놓으니까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가위를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는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합치면 다른 게 좀 만들어지고요. 이제 다른 거 전혀 다른 것과 만나면 사실 이것이 이게 이 거미인간인가요? 누군가요? 그거 전혀 관계 없는데 그죠? 이 칼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과 이용해서 이렇게 막 이것도 아이디어지. 요것도요. 머리 깎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요거 하게 되면 핸드폰 못 하니까 구멍 뻥 뚫어 가지고 이렇게. 요거 또 재밌다. 그죠? 라면 냄비에다가 요거 꼭질 나니까 요거 물을 따라내면 어때 뭐가 돼요? 짜파게티 끓일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른 것과 합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바꾸거나 키우거나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이처럼 그런 이렇게 다르게 사용 용도를 달리하면 뭐 이런 재미있는 것들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없애거나 제거했을 때 그 다른 나타나는 현상들 나타나시고요. 배치 자체를 완전히 뜯어보아서 새롭게 배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자,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발상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섯 번째가 체크리스트인데 요 각각 요금 전용하기, 응용하기, 변경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대처하기 다 반복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희한하게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상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한 20분 좀 안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좀 시간 전에 마지막 수분이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세요. 자, 발상을 돕는 유틸리티를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이제 브레인 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 할 때 주로 이제 포스트잇으로 사용하는 건 브레인 라이팅이 된답니다.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스토밍처럼 회의하는데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의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붙이는 방식. 근데 이렇게 요게 포스트잇이 아니고 요 하나하나가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에다가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내용만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일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줄기를 뽑아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붙이는 거죠. 각각 이쪽에. 나는 여기 해당되는 이게 다 붙여. 각자 자기 해당되는 줄기 다 붙이면 요 줄기가 하나의 같은 레벨, 같은 종류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죠? 뿌리별로 어떤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이 배출되겠죠? 그것 가지고 엮어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정리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맞아지겠죠. 이런 방식이 주로 이제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방식들이고, 일반적으로 포스트잇 이렇게 붙일 때는 다양한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아까처럼 무작위로 붙이기도 한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만다라트법이 있는데, 이 만다라트법도 여러분들 아이디어 발상할 때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 펼칠 때 러프 스케치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인데요. 그냥 바로 그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반드시 이 만다라트법은 F용지가 있으면 F용지를 이렇게 쭉쭉 두 줄로 쪼개면 9개의 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제어를 여기다 넣습니다. 주제어를 여기 넣어놓고요. 이 주제어와 관계되어 있는 연상 단어들을 쭉 바깥에 적는 거야. 적으면 총 9개 칸이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새로운 연상어가 나오죠. 이 연상어가 나오면 이 연상어를 연상 하나별로 또 이걸 또 만들어요. 밑에처럼. 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갤럭시 노트랑이 나왔다. 그럼 갤럭시 노트를 갖다 놓고 또 다시 이렇게 연상을 하게 돼요. 거기 나온 요 음성 뭐 셀카라든가 뭐 기주국 많다 이런 것 가지고 쫙 다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음성 셀카 만들어 또 이게 관련된 연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속 어때요? 새로운 연상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풍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다 여기 나온 연상어끼리 서로 연결시키는 CVT 방식. 이해돼요? 그런 방식. 이렇게 해서 이 연상법으로 단어 연결하는 방식이 이게 바로 뭐다? 만다라트인데 이 만다라트는 일본의 쪽에서 나오는 여기 나오죠. 이미즈미 히로아키라는 사람이 발상한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발상 확산이 굉장히 잘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이런 펼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이 만다라트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구성했는데 이 만다라트와 그냥 만다라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다라트와 여기 어떤 기법을 이용했냐면 바로 요거 포스트잇 방식을 접목시켰어요. 포스트잇으로 만다라트가 채워지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왜 좋냐면 붙인 게 아니면 옮길 수도 있어요. 떼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 나중에 분류를 새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만다라트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나가면 똑같은 방식의 만다라트 이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이런 마인드맵인데 이건 아마 이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많이 했을 거야.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 다양한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마치 기차 꼬리처럼 계속 물고 나가는. 이것도 연상법인데 그냥 연상법은 하나의 단어를 계속 연상해 나가는 거라면 이건 연상된 거에 또 연상 새끼를 친 연상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마인드맵 방식인데 나중에 하면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스케치를 하는 그런 방식. 여러분들이 어떤 게 됐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쩌면 뭐 이 방식을 다 여러분 자유롭게 혼용해서 사용해. 이렇게 해서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뛰어난 발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융합 발상법. 발상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씨앗 고르기, 뭐 아이디어 어디에 생활 공간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상의 씨앗 찾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아이디어 디자인 요소와 원리 설명할 때 원리에서 해쳤던 것들이죠. 변화의 양을 2% 변화로 충분하다 그런 관점이었고요. 변화를 통해서 통일감을 깨트리되 너무 심한 변화가 주게 되면 통일감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워서 가치가 사라진다. 항상 통일 속에서 변화하다 보니까 변화의 양은 2%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과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일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기본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이 메시지가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쭉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상할 때는 이렇게 힌트를 이용해서 찾아라. 힌트라는 거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생각에 꼬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만다라트법이나 CVT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힌트를 하려는 방식이에요. 다른 연상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힌트 활용법이다. 그것 가지고 생각할 때 변화를 항상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꿔보기도 한다든가 그걸 뒤집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 주고요. 그것들 또 복잡한 것들을 내가 묶어서 단순하게 한 메시지로 심플리티로 SMP 전략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더해보거나 빼보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형태를 깨뜨려보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가 있다. 지금 이 그림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내가 내놨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참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목표했던 책 한 권을 다 띄웠어요.